평생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되던 날 인생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람이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못한 채 제 뒷모습만 바라보던 그 남자였습니다. 영수가 오늘 시장에서 네 뒷모습을 봤어. 무거운 짐을 이고 가면서도 자식들 생각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는 너를 보는데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어. 너를 고생시킨 게 나인 것만 같아서.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믿었던 영숙에게 그 남자가 40년 동안 숨겨온 상자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지금부터 환갑날 시작된 영숙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호텔 연회장의 공기는 화려한 수국과 장미 향기로 가득 차 있지만 그 향기는 어딘지 모르게 인공적이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환갑을 맞이한 영숙은 연분홍색 비단 한복의 깃을 매만지며 입구에 서 있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한복 치마는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속사정은 그 겉모습만큼 화려하지 못합니다. 15년 전 퇴근길 교통사고로 남편을 황망히 떠나보낸 그날부터 영숙의 시계는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45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오직 두 자녀, 지훈과 수진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허리를 숙이며 희미한 미소를 짓습니다. 입술 근육은 이미 경련이 일어날 듯 뻣뻣해졌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친절을 연기합니다. 손님들은 영숙의 손을 잡으며 자식들이 호텔 잔치까지 열어주니 얼마나 행복하냐며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영숙은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잔치를 열기 위해 그녀가 15년 동안 시장통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고 식당 주방의 매운 연기를 견디며 모아온 청약 저축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숙이 굳은 입가를 억지로 올리며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음식은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편히 드시고 가세요. 장남 지우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정장 차림으로 하객들 사이를 유령처럼 누비며 대기업 과장다운 능수능란한 처세술을 과시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며 오늘 이 화려한 잔치가 전적으로 자신의 효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최고의 1등 아들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하지만 지훈은 영숙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살짝 고개를 돌리거나 시계를 확인하며 지루한 기색을 내비칩니다. 그에게 이 잔치는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효심을 전시하기 위한 무대에 불과합니다. 지훈이 회사 동료들에게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환갑만큼은 제가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호텔 예약하는 데만 반년을 공들였죠. 연회장 한편에서는 딸 수진이 고급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수진은 엄마의 한복 맵시를 칭찬하기보다는 자신이 골라준 한복이
얼마나 비싸고 세련된 것인지를 강조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지난달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며 밤잠을 설쳤다는 사실도, 잔치 당일 새벽까지 시장 일을 마무리하고 왔다는 사실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영숙에게 수진은 늘 챙겨줘야 하는 어린아이였지만 수진에게 영숙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대한 저장고 같은 존재였습니다. 잔치가 중반에 접어들고 시끄러운 트로트 가수의 축하 공연이 시작될 무렵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연회장을 빠져나옵니다. 화려한 조명과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호텔 복도를 걷던 영숙은 세면장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비상구 근처 그늘진 구석에서 지훈과 수진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벽 너머에 몸을 숨깁니다.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훈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래서 서류는 가져온 거 맞지? 오늘 엄마 기분 좋을 때 도장 받아야 해. 나 이번 달 안에 전세금 증액분 안 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단 말이야. 지훈이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재촉 좀 하지 마. 잔치 끝나고 집에 가면 자연스럽게 분위기 잡고 사인 받을 거야. 엄마도 이제 60인데 혼자 그 넓은 아파트 차지하고 있는 건 낭비지. 공기 좋고 관리 잘 되는 실버타운 내가 이미 다 알아봐 놨어. 거기로 모시는 게 엄마한테도 이득이야. 영숙은 벽을 짚은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줍니다. 심장이 예리한 칼날에 베인 듯한 통증이 밀려오고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집과 재산이 이미 자식들의 머릿속에서는 조각조각 나뉘어 처분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처분해야 할 낡은 골동품이자 환전 가능한 자산에 불과했습니다. 영숙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입술을 꽉 깨뭅니다. 15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깊은 고독과 배신감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연회장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로비 끝에서 낯선 듯 익숙한 한 남자가 영숙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걸어옵니다. 남자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듯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짙은 회색 코트 차림에 정갈하고 단정한 외모가 인상적입니다. 영숙은 그 남자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40년 전 자신의 이름을 가장 다정하게 불러주었던 그 시절의 청년을 떠올립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부모님의 모진 매질과 반대에 부딪혀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첫사랑 강수였습니다. 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영숙의 이름을 부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숙아, 김영숙, 정말 너구나. 강수의 목소리는 40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단번에 메울 만큼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영숙은 그 부름에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낍니다. 지훈과 수진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애정이 그 짧은 부름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강수는 가까이 다가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와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 한 통을 꺼내 영숙의 손바닥 위에 올려둡니다. 강수가 애틋한 눈물을 머금은 채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갑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어.
내가 나타나는 게 내 삶에 방해가 될까봐 무서웠거든. 하지만 죽기 전에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어.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영수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해. 그때 화장실 쪽에서 나오던 지훈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얼굴을 험악하게 구기며 달려옵니다. 그는 강수를 마치 불결한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영숙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강수가 어머니의 오랜 추억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챌지 모르는 잠재적 사기꾼으로 보일 뿐입니다. 지훈이 강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무례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어머니 잔치에 왜 초대받지도 않은 노인네가 와서 알짱거려?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꺼지라고. 영숙이 지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만해라. 내 귀한 손님한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엄마가 아는 분이니까 당장 사과해. 영숙의 목소리에는 평생 자식들에게 순종하며 살아왔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한 인간으로서의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과 수지는 처음 보는 엄마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살핍니다. 영숙은 강수가 준 편지를 품에 소중히 안고 화려하지만 추악한 진실이 숨겨진 연회장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치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억눌러온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히 첫사랑과의 재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파놓은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자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스펙타클한 폭풍의 전초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환갑잔치가 끝난 뒤 영숙의 집은 기이할 정도로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소음은 간데없고 거실에는 자식들이 남기고 간 아파트 증여 서류 뭉치만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영숙을 압박합니다. 영숙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베란다 창밖에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15년 전 남편을 황망히 보내고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해 마련한 이 30평 아파트가 이제는 자식들이 자신을 내쫓고 차지하려는 전리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주머니 속에서 강수가 건네준 벨벳 상자를 꺼내봅니다. 그 안의 반지는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며 마치 영숙에게 말을 거는 듯합니다. 영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입니다. 가습기가 뿜어내는 하얀 수증기만이 적막한 거실의 유일한 움직임입니다. 그녀는 문득 화장실에서 들었던 자식들의 대화를 복기합니다. 요양원, 실버타운, 처분. 그 단어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영숙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합니다. 평생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반찬만 봐도 배가 불렀던 세월이 자식들의 탐욕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희생이었음을 깨닫는 과정은 지독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영숙은 식탁 위에 놓인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저렇게 작고 소중했던 아이가 언제부터 엄마의 집을 탐내는 괴물이 되었는지 영숙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의 일상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자식들의 반찬을 만들고
집안일을 하던 무채색의 하루에 강수라는 보랏빛 설렘이 스며듭니다. 강수는 매일 아침 영숙에게 짧은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영숙아,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남산 산책로에 꽃이 많이 폈더구나. 자식들에게서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한 배려에 영숙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영숙은 평생 입지 않던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강수가 말한 남산 산책로로 향합니다. 남산 산책로 입구, 흐드러진 벚꽃 사이로 강수가 서 있습니다. 그는 영숙을 발견하자마자 아이처럼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맞으며 걷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 다시 마주 앉은 벤치에서 강수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굴곡진 세월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건설 현장의 막노동부터 시작해 작은 시행사를 일구기까지 그가 겪은 고초는 영숙이 자식들을 키우며 견뎌온 고통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강수가 산책로 입구에서 영숙을 기다리며 반갑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여기야. 정말 와줄 줄 몰랐는데 고맙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꼭 40해 전으로 돌아간 것 같네. 너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구나. 강수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잡으며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40년 전 가난해서 헤어져야만 했던 그 아픈 기억조차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의 한 조각이 되어 두 사람의 대화를 채웁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도 잠시 산책로 저 멀리서 누군가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영숙의 귓가를 스칩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지만 나무 뒤로 몸을 숨기는 검은 그림자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영숙이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며 강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강수 씨,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요즘 지훈이가 예민해서 사람이라도 붙인 건지 걱정이 앞서요. 우리 아이들이 좀 유별나서요. 영숙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남 지훈은 심부름 센터를 통해 영숙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영숙과 강수가 웃으며 걷는 사진, 카페에서 다정하게 차를 마시는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지훈은 사진 속 강수의 얼굴을 펜으로 거칠게 그으며 분노를 삭입니다. 그에게 강수는 어머니의 행복을 찾아준 은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 재산인 아파트를 가로채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지훈은 옆에 서 있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냅니다. 지훈이 사진을 구기며 직원에게 살벌하게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이 노인네 신원 파악 확실히 됐어? 정과나 빚 있는 거 없냐고. 어떻게든 엮어서 감방에 쳐넣든가 아니면 엄마 정 떨어지게 만들 건덕지를 가져와. 저 아파트 절대 저 노인네한테 못 넘긴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지훈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워집니다. 그는 단순히 감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숙의 주변인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그 표적은 영숙의 오랜 친구이자 시샘이 많은 정복자였습니다. 지훈은 복자를 고급 일식집으로 불러내 두툼한 봉투를 건넵니다.
복자는 눈을 반짝이며 지훈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녀는 영숙이 강남 아파트에 살며 고상한 척하는 것을 평소에도 못마땅해 하던 참이었습니다. 한편 영숙의 집 주변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며칠 전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를 받으면 기괴한 기계음이나 거친 숨소리만 들리다 끊기기 일쑤입니다. 영숙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 외출 후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영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합니다. 봉투 안에는 강수가 젊은 시절 경찰서 유치장에 앉아 있는 듯한 낡은 흑백 사진과 함께 최강수는 살인자다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강수의 그 선한 눈빛이 거짓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강수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차가운 안내음만 들려옵니다. 영숙은 강수가 운영한다는 사무실 주소를 떠올리고 무작정 집을 나섭니다. 강수의 사무실은 강남 변두리의 낡은 빌딩 4층에 있었습니다. 영숙이 도착했을 때 사무실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고 내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책상은 뒤집혀 있고 서류들은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급히 찾은 듯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강수의 가족사진 액자는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박살나 있었습니다. 영숙은 공포에 질려 입을 가립니다. 강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누군가의 거친 폭력이 핥히고 간 흔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이 어수선한 사무실 안을 살피며 겁에 질려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강수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런 짓을? 그때 사무실 구석에서 낯선 남자의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숙은 서둘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와 사무실을 다시 한번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장남, 도장, 아파트라는 단어가 영숙의 귓가에 꽂힙니다. 영숙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이 떠나기를 기다립니다. 사내들이 나가고 나서야 영숙은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영숙이 외출한 사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 강수가 준 반지 상자를 찾아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반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영숙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이 나이에 연애질하러 다녀? 이 반지 뭐야? 그 노인네가 준 거지? 엄마 정말 로망 났어?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 당장 이거 돌려주고 그 인간이랑 끝내. 수진의 고함은 영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영숙은 수진의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바르르 떨리는 손을 감춥니다. 수진은 멈추지 않고 영숙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영숙은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에 휩싸입니다. 수진이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간 뒤
영숙은 허탈하게 거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때 영숙의 시선이 강수가 준 편지 봉투에 머뭅니다. 봉투를 다시 살펴보던 영숙은 안감 사이에 숨겨진 미세한 돌기를 발견합니다. 가위로 봉투 모서리를 오려내자 검은색 마이크로 SD카드가 툭 떨어집니다. 영숙은 홀린 듯 노트북을 켭니다. 카드를 연결하고 영상 파일을 재생합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속 영상을 확인합니다. 영상 속에 지훈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지훈은 사채업자 마 사장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훈이 강수를 가리키며 마 사장에게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보셨죠? 저 노인네가 엄마 첫사랑이라니까요. 저 인간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우리 엄마 겁 좀 주세요. 그래야 엄마가 아파트 팔아서 돈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내 도박 빚은 그걸로 해결하는 걸로 확실히 해주시는 거죠? 지우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엄마의 첫사랑인 강수를 이용해 영숙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 사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 사장은 지훈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치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마 사장이 지훈의 머리채를 휘잡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야, 박지훈. 내가 잔머리를 굴려? 아파트 한 채로 내 빚이 다 해결될 줄 알아? 감질나게 연극하지 말고 아예 엄마 불러서 오늘 여기서 끝장내자고. 저 노인네랑 너랑 둘 다 인질로 잡으면 내 엄마가 아파트가 아니라 장기라도 안 팔겠어? 결국 지우는 자신이 불러들인 악마에게 역으로 잡아먹힌 꼴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영숙은 노트북 앞에서 온몸을 부르르 떱니다. 아들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계획과 그 아들마저 목숨이 위태로워진 이 지옥 같은 상황에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그때 영숙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마 사장입니다. 마 사장이 영숙에게 비릿한 목소리로 지시하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영상 잘 봤지? 아들놈이 아주 효자더라고. 자기 살겠다고 엄마 첫사랑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지금 내 발밑에서 울고 있네. 아들놈 손가락 온전할 때 아파트 등기 서류 들고 낚시터로 튀어와. 일시간 준다. 영숙은 피눈물을 닦으며 일어섭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강수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영숙의 눈에는 생전 처음 보는 도끼가 서립니다. 영숙은 장롱 깊숙이 넣어둔 등기 서류 가방을 챙겨 빗속으로 뛰어나갑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기도 근교의 황량한 낚시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낡은 좌대 낚시터의 함석 지붕을 사정없이 때려대며 기괴하고 날카로운 난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영숙은 사고로 앞범퍼가 일그러진 차에서 내려 진흙탕 길을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선혈이 빗물과 섞여 눈가를 붉게 적시지만 영숙은 그것을 닦아낼 여유조차 없습니다. 가방 속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젖을까봐 옷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은 채 그녀는 유일하게 불이 켜진 7번 좌대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물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사리가 영숙의 온몸을 휘감습니다. 좌대 안쪽의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강수는 낡은 나무 의자의 밧줄로 꽁꽁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의 셔츠는 이미 피와 오물로 얼룩져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그 옆에는 아들 지훈이 등산용 칼을 든 채 초조하게 발을 고르고 있고 구석에는 딸 수진이 얼굴을 가린 채 쭈그려 앉아 흐느끼고 있습니다. 평생을 목숨보다 소중히 자신의 살점을 떼어주듯 키워온 자식들이 40년 만에 기적처럼 나타난 자신의 첫사랑을 인질로 잡고 엄마를 협박하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풍경 앞에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꽉 쥐고 자식들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너희 정말 미친 거니? 엄마한테 아파트 뺏겠다고 이 나이 먹은 노인네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야? 너희가 정말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 맞느냐고. 지우는 엄마의 목소리에 어깨를 움찔하면서도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짐승 같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의 눈은 도박빚 독촉과 사채업자들의 살해 협박에 쫓겨 이미 이성의 빛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지우는 강수의 뒷머리를 거칠게 잡아 올리며 칼끝을 강수의 목에 바짝 들이댑니다. 지훈이 핏발선 눈으로 영숙을 노려보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진짜 이 인간 목 따버릴 거야. 이 인간 사기꾼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놈이니까 내가 미리 선수 치는 거라고. 빨리 서류 내놔. 서류만 주면 이 인간 살려보내줄게. 아니면 나 오늘 여기서 이 인간이랑 같이 강물에 처박힐 거야.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수진이 기어 나오듯 다가와 영숙의 젖은 치맛자락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는 엄마에 대한 안쓰러움이 아니라 오빠의 계획이 수틀려 자신에게 떨어질 몫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추악한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식적인 울음소리를 섞어가며 영숙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수진이 영숙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오빠 말 들어. 저 아저씨 사기꾼이래. 엄마 아파트 팔아서 자기 빚 갚으려고 접근한 거라고 오빠가 다 조사했어. 엄마가 희생 좀 해줘. 저 사람 죽으면 오빠 살인자 돼. 엄마가 우리 살려줘야지. 엄마 아파트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잖아. 응. 영숙은 수진의 가느다란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낍니다. 15년 전 남편을 보내고 시장 바닥에서 손톱 밑을 파고드는 고통을 참아가며 공부시킨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엄마의 영혼을 팔아 제 주머니를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듯 침묵하던 강수가 간신히 고개를 듭니다. 강수의 얼굴은 이미 무수한 폭행으로 인해 피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영숙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수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어내며 영숙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오지 말라고 했잖아. 지훈이 말이 맞다. 나 너 속이려고 온 거야. 나 사업 망해서 빚이 수십억이야. 내 아파트라도 가로채서 도망가려고 했어. 그러니까 지훈아, 칼 내려놓고 엄마 서류 뺏어서 너 가져라. 나 같은 놈 때문에 너희 가족 망치지 말고. 영숙은 강수의 고백을 듣고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나 고생 많았다며 자신의 거친 손을 어루만져 주던 그 다정한 사람이 모두 가짜였단 말인가요?
영숙은 절망 섞인 눈으로 강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강수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묶인 손가락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자켓 안쪽 주머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수진이 영숙의 가방을 뺏으려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영숙은 강수의 자켓 안쪽에서 삐져나온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가로채 펼쳐봅니다. 그 안에는 영숙이 예상치 못한 강수의 처절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수의 말기 암 진단서와 사후 모든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영숙에게 증여한다. 는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강수는 처음부터 영숙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자식들의 탐욕을 자기에게 집중시켜 영숙이 남은 인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나쁜 놈을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 마 사장이 그 서류를 가로채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영감탱이 끝까지 순애보 연극을 하시네. 아주머니, 이 양반 사기꾼 맞아요. 근데 아주머니 돈을 뜯어내려 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값을 아주머니한테 주려고 작정하고 온 미친 사기꾼이라고. 지훈아, 너는 그것도 모르고 내 빚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 발로 찾아온 이 아저씨를 칼로 위협해? 내 아버지가 지하에서 통곡하시겠어. 지훈은 마 사장의 조롱 섞인 폭로에 칼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강수는 사실 지훈이 도박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알고 자신의 남은 생을 담보로 마 사장과 미리 거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강수가 영숙에게 나타난 진짜 이유는 그녀의 재산을 뺏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지훈의 빚을 청산해주고 영숙이 자식들의 탐욕으로부터 영원히 독립해 남은 인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최후의 방패가 되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강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강수 씨, 왜 그랬어? 왜 이렇게 바보처럼 혼자 다 안고 가려고 해? 내가 돈이 무슨 소용이고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야. 당신이랑 남은 세월 같이 늙어가며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게 내 마지막 꿈이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왜? 영숙은 피눈물을 흘리며 지훈과 수진을 바라봅니다. 자식들은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비겁하게 뒷걸음질 칩니다. 지훈은 뒤늦게 칼을 버리고 강수의 밧줄을 풀려 하지만 마 사장이 지훈을 걷어차며 가로막습니다. 마 사장의 목적은 이제 강수의 계약이 아니라 영숙이 가져온 진짜 아파트 등기 서류입니다. 마 사장이 영숙의 가방을 강제로 뺏으려 하며 살벌하게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자, 심파극은 여기까지 해. 아줌마, 서류 내놔. 그래야 이 영감탱이 병원에라도 보내줄 거 아냐. 시간 없어. 아줌마가 꾸물거릴수록 이 아저씨 숨 넘어간다고. 자식놈 목숨보다 이 아저씨 목숨이 더 급해 보이지 않아? 영숙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온몸으로 웅크립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생전 처음 보는 서슬퍼런 살기와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대신 가스라이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좌대 구석에 놓여 있던 비상용 휘발유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립니다. 휘발유가 순식간에 낡은 좌대 바닥을 적시고 고약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며 공간을 압도합니다.
영숙이 라이터를 켜려는 손을 파들파들 떨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그리고 너희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같이 가자. 내가 너희를 잘못 낳고 잘못 키운 게 내 평생의 죄니까 내가 다 안고 저승으로 갈게. 강수 씨, 미안해. 우리 다음 생에는 이런 지옥 같은 세상 말고 예쁜 꽃길에서만 만나자. 거기선 내가 먼저 당신 손 잡아줄게. 영숙이 라이터를 켜자 작은 불꽃이 습한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일렁입니다. 지훈과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다니고 마 사장 일당도 당황하며 문 쪽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폭발 직전에 터질 듯한 긴장감이 좌대 안을 가득 채울 때 강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영숙을 만류합니다. 강수가 눈물을 흘리며 영숙에게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제발 그러지 마. 내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이야. 지훈아, 수진아, 너희 어머니 좀 모시고 나가. 제발 이 아저씨 부탁이다. 영숙아, 나를 봐. 강수의 부름에 영숙의 시선이 머뭅니다. 강수의 눈동자에는 40년 전 영숙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맑은 소년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눈빛을 보며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아파트도 자식도 아닌 바로 이 남자의 진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영숙은 라이터를 든 손을 천천히 내립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파괴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힘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영숙은 이곳에 오기 전 본인의 결단으로 연락해 위치를 알렸던 것입니다. 마 사장 일당은 다급하게 문을 박차고 도망치려 하고 영숙은 강수의 품으로 달려가 무너집니다. 경찰들이 좌대 안으로 들이닥치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훈과 수지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엄마 살려줘. 나 아니야. 를 외치지만 영숙은 그들의 추악한 비명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직 식어가는 강수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그의 잦아드는 심장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할 뿐입니다. 영숙이 강수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강수 씨, 정신 차려요. 나 여기 있어요. 당신이 나 지켜줬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 지킬 거야. 우리 약속했잖아요. 같이 늙어가기로. 제발 눈 좀 떠봐요. 강수의 품에서 떨어진 낡은 가죽 지갑 안에는 40년 전 두 사람이 만화방에서 몰래 찍었던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강수의 서툰 글씨로 나의 첫사랑, 나의 마지막 사랑 영숙에게 내가 있어서 내 삶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숙은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쏟아지는 눈물로 사진을 적십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좌대를 때리고 있었지만 영숙의 가슴 속에는 40년 전 그날처럼 뜨거운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하얀 LED 조명은 비릿한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영숙의 망막을 잔인하게 찔러왔습니다. 낚시터의 그 지옥 같은 수렁에서 구출된 지 꼬박 48시간이 지났지만 영숙은 이마에 감은 두꺼운 붕대 아래로 욱신거리는 두통보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냉기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 문 앞 아무도 찾지 않는 복도의 딱딱하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소매와 기세는 여전히 그날 밤 강수가 흘린 핏자국이 검게 말라붙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영숙은 그것을 털어내거나 세탁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살갗에 닿아 있는 그 마른 핏자국이야말로 강수가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리적 연결고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의 육중한 전자동 문이 열릴 때마다 기계적인 마찰음이 고요한 복도를 찢어발겼습니다. 영숙은 그때마다 어깨를 잘게 움찔거리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간호사의 시선이나 입술 끝을 필사적으로 응시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 짧고도 무거운 선고가 튀어나올까봐 그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자신의 구부러진 손가락 끝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로비의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강남 대기업 간부의 폐륜 납치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얇은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영숙은 그 실루엣만으로도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수치심과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의 명예와 안위를 위해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쓰며 허리가 기역자로 굽도록 일했던 세월이 무색하게 영숙은 이제 괴물을 키운 어머니라는 주홍글씨가 찍힌 채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부끄러워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로지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는 단 한 사람, 강수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영숙이 중환자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늙어버린 그림자를 보며 잦아드는 목소리로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강수 씨,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요. 40년을 돌아 이제야 손 한번 제대로 잡아봤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그랬지, 고생 많았다고. 그 말 한마디에 내 평생의 억울함과 한이 다 녹았는데 제발 나를 다시 영숙아라고 불러줘요. 당신 없이는 이 세상이 다시 지옥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정적을 깨고 복도 저편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보석으로 풀려난 딸 수진이었습니다. 지우는 주도적인 범죄 혐의와 사채업자와의 공모 사실이 명확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수진은 협박에 직접 가담했다는 명확한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먼저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엄마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도 미안함이나 죄책감보다는 원망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영숙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신상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옅은 화장기마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영숙의 앞에 서서 가방 끈을 신경질적으로 고쳐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지금 오빠는 유치장에서 공황장애가 오니 많이 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나도 시댁에서 이혼당하게 생겼어. 동네에 소문 다 났단 말이야. 엄마가 경찰에 탄원서 한 장만 써주면 되잖아. 왜 남보다 못한 저 노인네 수발이나 들고 있는 거야? 저 노인네가 엄마한테 대체 뭔데 우리 가족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느냐고. 엄마 제정신이야? 엄마가 이러니까 오빠가 미쳐버린 거 아냐?
영숙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우리 예쁜 딸, 내 보물이라 부르며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이였습니다. 딸아이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영숙은 자신의 손마디가 뒤틀리고 갈라지는 것을 부모로서 마땅히 져야 할 숭고한 훈장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생선 가시가 손톱 밑을 파고들어 손끝이 골마 터져도 딸의 학원비를 보탰고 딸이 시집갈 때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털어 강남 아파트 전셋집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영숙이 아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엄마의 영혼을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낯선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수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서늘하다 못해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아내뿐이니? 내 오빠가 그 사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을 때 너는 옆에서 뭘 했니? 무서워서 떨었다고? 아니, 너는 그 칼날 끝에서 떨어질 내 몫의 돈을 계산하고 있었지. 내 인감도장을 내 오빠에게 넘겨준 게 너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굴러먹었다. 사람 속 보는 거 너희보다 내가 더 잘해. 수진이 당황하며 얼굴을 붉히고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나도 오빠한테 협박당한 거야. 엄마가 그 아파트 진작에 우리한테 넘겨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이게 다 엄마가 그 영감탱이한테 홀려서 고집부린 탓 아냐. 왜 늙어서 추하게 자식보다 남자를 택하냐고. 영숙은 대답 대신 수진의 뺨을 향해 손을 올리려다 이내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때릴 가치조차 없다는 서글픈 깨달음, 그리고 이 괴물을 키운 것이 결국 자신의 맹목적인 희생과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자책이 영숙을 덮쳤습니다. 영숙은 이제 수진과 섞을 말이 단 한마디도 남아있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엄마라는 이름을 스스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영숙이 수진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며 나지막이 그러나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인생에서. 너희라는 자식은 어제 그 낚시터 차가운 물속에 다 수장시켰다. 내 오빠 빚은 내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아주마. 하지만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피 한 방울이다. 이제 내 인생에서 너희는 죽은 사람이다.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수지는 엄마의 뜻밖의 단호함에 당황하며 독서를 내뱉고는 복도를 떠났습니다. 영숙은 홀로 남겨진 복도에서 강수가 쥐어준 낡은 열쇠 꾸러미를 만졌습니다. 쇠조각들이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가 마치 영숙의 60년 인생이 부서지는 파편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수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의사는 기력을 회복하더라도 남은 시간이 길지 않으며 예전처럼 생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근처 부동산을 찾아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강남의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영숙의 유일한 전리품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통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생선을 씻고 소금을 뿌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자식들의 탐욕이 들끓는 지옥의 입구이자 자신을 옥죄는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영숙이 텅 빈 아파트 거실에 서서 벽지마다 베어있는 자식들의 손때와 얼룩 그리고 키를 재며 그어놓았던 연필선을 어루만지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 집도 너희 엄마라는 이름도 다 버리고 갈 거다. 지훈아, 수진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벽을 세우고 이 천장을 닦았는데 너희는 이 집을 내 무덤으로 만들었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너희에게 줄래 살 점은 이제 단 한 조각도 남지 않았다. 나는 오늘부터 이 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며 살 거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영숙은 지훈의 도박빚과 사채 빚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자 천륜을 끊기 위해 치러야 할 처절한 이별의 통행료였습니다. 영숙은 남은 돈을 모두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이제 단 10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0원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사라진 듯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강수가 알려준 고향 집을 찾아갔습니다. 40년 전 가난해서 헤어져야만 했던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았던 그 낡은 한옥은 폐허가 된 채 잡초 속에 파묻혀 영숙을 맞이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40년의 세월을 견뎌낸 거대한 감나무 한 그루가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강수가 쥐어준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찾아 삽을 들었습니다. 땅을 파내려가는 영숙의 손등에는 거친 흙먼지가 쌓였고 땀방울이 턱끝까지 맺혀 바닥을 적셨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파헤치는 듯한 절박함으로 삽질을 이어갔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갔을까 삽 끝에 둔탁한 금속 소리가 걸렸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들어올린 것은 낡고 녹슨 철제 상자였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강수가 준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듯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을 가득 채운 것은 40년 동안 강수가 참아 보내지 못하고 영숙의 이름을 수천 번, 수만 번 적어 내려간 편지 뭉치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마다 적힌 나의 사랑 영숙에게라는 글씨는 강수의 심장 박동처럼 선명했습니다. 40년 전 헤어지던 날의 일기부터 영숙의 결혼 소식을 듣고 밤을 지새우며 쓴 절망의 편지, 그리고 시장에서 고생하는 영숙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돌아와 쓴 눈물 젖은 기록들까지. 영숙아, 오늘 시장에서 내 뒷모습을 봤다. 무거운 짐을 이고 가면서도 자식들 전화에 웃는 내 얼굴을 보며 나는 다가갈 수가 없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내가 남긴 발자국에 내 발을 포개며 울었다. 내가 견디는 그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다. 영숙이 흙 묻은 편지들을 품에 안고 흙바닥을 치며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평생 나만 보고 살았으면서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내가 자식들한테 등신처럼 다 내어줄 때 당신은 나 주려고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모았단 말이야? 내가 뭐라고,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한 거야.
이 미련한 사람아. 편지 더미 밑에는 빛바랜 통장 하나와 영숙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강수가 막노동을 하며 10원 한 장까지 아껴 모은 돈으로 매달 영숙의 이름으로 적금해온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수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평생 엄마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지워가며 살았던 여자 김영숙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자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작은 비단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원도 정선의 아주 작은 과수원이 딸린 한옥집의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유주 이름은 김영숙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수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영숙이 자식들의 간섭 없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피난처를 40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강수가 영숙에게 바치는 마지막 프로포즈였습니다. 영숙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유치장에서 지훈이 보낸 구구절절한 참외록이 도착해 있었지만 영숙은 봉투를 뜯지도 않고 병실 쓰레기통에 가차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수진이 변호사를 대동해 병실로 찾아와 아파트 판 돈의 절반은 유류분이니 뭐니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경찰을 불러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영숙의 눈에 비친 자식들은 이제 타인보다 못한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해충일 뿐이었습니다. 영숙이 병실 문 밖에서 소리치는 수진을 향해 유리창 너머로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전해라. 내가 낳았으니 내 오빠 빚은 다 갚아줬다고. 하지만 이제부터 내 자식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법정에서 보게 될 거다. 내 남은 인생에 너희를 위한 자리는 단 한 평도, 단 1초도 없다.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라. 영숙은 강수의 퇴원 날을 기다리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강수는 비록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지만 영숙의 손을 잡는 힘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영숙은 강수를 자신의 낡은 소형차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길, 멀리서 수진이 달려와 차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영숙은 백미러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옆자리에서 옅은 숨을 내뱉는 강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는 회색 도시의 매연과 소음을 뒤로하고 강수가 선물한 그 정선의 시골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세상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운전대를 잡은 자신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이지만 이제 그 손은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한 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운전하는 주인의 손이었습니다. 영숙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60년 인생 중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의 의지대로 인생의 핸들을 꺾은 순간이었습니다. 강수가 잦아드는 목소리로 영숙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이제 다 됐다. 이제 누구의 엄마도 말고 누구의 희생양도 말고 그냥 내 영숙이로 그렇게만 살아줘. 나랑 같이 늙어가 주겠니?
내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온전히 너만을 위해 쓰고 싶어.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에 구원을 받은 여자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탄생을 축복하는 등불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강수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문틀에서 나는 나무 냄새가 마치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따뜻한 품처럼 포근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강수가 40년 동안 모아온 편지들을 하나씩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강수는 영숙의 목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 삼아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영숙의 가슴 속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요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의 원망도 세상의 따가운 시선도 이제는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 당당한 주인공으로 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로지 김영숙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첩첩산중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그곳에 자리 잡은 낡은 한옥집은 이제 더 이상 폐허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의 정갈하고도 집요한 손길이 닿은 툇마루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면서도 길들여진 가죽처럼 반질반질한 윤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에는 잡초 대신 영숙이 심은 고추, 상추,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제각기 고개를 들고 아침 이슬을 보석처럼 머금고 있었습니다. 새벽옷이 산안개가 우유빛깔처럼 자욱하게 깔린 마당으로 영숙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영숙은 40년 전 강수와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의 색깔을 닮은 옅은 보랏빛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나무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영숙은 그 냄새가 세상 그 어떤 비싼 향수보다 달콤하고 구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마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흰죽의 향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 무렵 영숙은 강수가 잠든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강수가 고요하게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낚시터에서의 그 참혹한 상처와 수술의 고통을 이겨낸 강수의 얼굴은 이제 몰라보게 평온해졌습니다. 비록 현대의학은 그의 몸속에 남은 병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영숙은 믿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온기가 매일같이 심장을 두드리면 죽어가던 세포도 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영숙은 강수의 곁에 앉아 그의 수척해진 손등 위로 자신의 거친 손을 포개었습니다. 영숙이 강수의 잦아드는 숨소리에 자신의 호흡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강수 씨, 일어나요. 산안개가 참 예쁘게 내려앉았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잣죽 쑤어놨으니 어서 일어나서 한술 떠요. 우리 오늘은 앞마당 감나무 밑에 잡초 좀 뽑기로 했잖아요. 나 혼자 시키지 말고 얼른 일어나요. 당신이 옆에 서 있어야 내가 힘이 나니까. 이제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강수는 영숙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영숙을 향한 깊은 연민과 숭고한 사랑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손을 꽉 쥐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와 비로소 마주한 두 사람의 아침. 그것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린 것은 정오 무렵 들려온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였습니다. 산골의 정적을 무참히 찢으며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것은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이들은 출소한 지훈과 초췌해진 수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숙이 아파트를 처분해 지훈의 빚을 갚아주고 남은 돈을 모두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짜내기 위해 이곳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예전에 오만했던 대기업 간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때 묻은 양복 차림으로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영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불쌍한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지훈이 흙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절규하듯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감옥에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 근데 엄마, 나 이제 갈 데도 없고 취직도 안 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단 말이야. 엄마 아파트 판 돈, 그거 기부 취소하면 안 돼? 그 돈이면 나 작은 장사라도 시작할 수 있어. 엄마 아들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제발 한 번만 더 자식 구하는 셈 치고 도와줘. 응? 나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가 나 안 구하면 누가 구해? 수진이 영숙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표독스럽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시댁에서 파혼당하고 위자료도 못 받았어. 집에서도 쫓겨났단 말이야. 엄마가 이 집이라도 담보 잡아서 내 전세금 마련해줘야지. 어떻게 저 죽어가는 영감탱이랑 여기서 호의호식해? 엄마 정말 독해졌다. 우리 키울 때는 다 줄 것처럼 하더니 남자 하나에 눈 멀어서 자식 천륜을 이렇게 끊어?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영숙은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자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을 쥐어뜯으며 같이 울었을 테고 자신의 장기라도 팔아서 자식들을 구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영숙의 눈에 비친 그들은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강수의 목숨을 위협했던 추악한 욕망의 덩어리들일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옆에 놓인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이 자식들의 오열을 가로막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남긴 편지가 있단다. 지훈이 내가 도박빚 때문에 집 문서를 훔쳐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 쓰러지면서도 내가 다칠까봐 끝까지 숨겨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지. 나는 15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다. 너희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내 가슴에 묻었어. 그런데 너희는 그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알더구나. 내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 치면서 너희 키운 게 죄였다. 내가 너희를 인간으로 키운 게 아니라 괴물로 키웠어. 영숙이 자식들의 추악한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판 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와의 인연을 완벽하게 끊기 위해서였다. 내가 낳았으니 내 빚은 갚아줬다.
이제 내 뱃속에서 나온 죗값은 다 치렀단 말이다. 이 밥상은 내가 너희에게 차려주는 인생의 마지막 공양이다. 이거 먹고 당장 내 집 마당에서 나가거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거나 이 사람 괴롭히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김영숙으로 살다가 죽을 거니까 다시는 나를 부모라 부르지 마라. 너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작일 뿐이다. 이때 방 안에서 강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비록 지팡이를 짚었지만 예전의 나약한 인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숙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강수가 자식들을 향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나가거라. 너희는 이 사람을 어머니라 부를 자격이 없다. 평생 너희 뒷바라지하며 껍데기만 남은 이 사람을 내가 이제야 겨우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있다. 이 사람은 내 아내고 내 삶의 전부다. 한 번만 더 이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그때는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를 응징할 거다. 당장 돌아가. 너희들에게 줄 건 이제 이 집에 단 한 조각도 없다. 강수의 서슬 퍼런 기계와 영숙의 서늘한 단절 앞에 지훈과 수지는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욕설을 내뱉고 마당을 떠났습니다. 영숙은 멀어지는 검은 차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칭칭 감고 있던 낡고 녹슨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강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60년 만에 얻은 진정한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강수의 병세는 신기하게도 호전되어 오후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마을 산책로를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선의 산새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두 사람의 노후를 축복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흐드러지게 폈고 여름에는 마당 앞 계곡 물소리가 시원하게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가을이면 마당에 거대한 감나무가 붉게 물들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강수는 40년 전 영숙에게 사주지 못했던 들꽃, 다발을 매일 아침 영숙의 머리맡에 놓아주었습니다. 영숙은 강수가 가장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정성껏 차려내며 생선 비린내가 아닌 들기름 향기와 흙내음이 가득한 자신의 손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오일장을 구경하기도 하고 이름 모를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에 서로의 이름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노부부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에게는 40년을 건너온 치열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 강수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사실은 낚시터에서 죽는 줄 알았어. 칼날이 목에 닿는데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더라. 근데 내가 라이터를 든 모습을 보는데 저 여자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싶어서 차마 눈이 안 감기더라. 내가 이 사랑을 두고 어떻게 가겠어. 고맙다, 영숙아.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내 남은 목숨은 온전히 너를 위해 쓰라고 하늘이 준 선물인 것 같아. 우리 매일매일 여행하듯 그렇게 살자. 40년 동안 못한 데이트, 이제부터 매일 하는 거야. 영숙이 강수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죠. 지옥 같은 내 인생에 당신이 다시 나타나줘서.
강수 씨, 우리 내일은 감나무 밑에 우리가 같이 늙어갈 때 입을 예쁜 옷 한 벌씩 사러 가요. 우리 이제 장례식 옷 말고 잔치 갈 때 입는 그런 환한 옷 입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매일이 잔치니까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도 어울리며 진짜 부부로서의 삶을 일구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숙을 지훈이 엄마가 아닌 영숙 씨라고 불렀고 강수는 그 누구보다 아내를 극진히 아끼는 정선의 사랑꾼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영숙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회적 존중과 평범한 일상의 행복에 매일 밤 강수의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숙은 매일 밤 강수가 남긴 상자 속 편지들을 한 통씩 꺼내 읽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강수의 영혼이 담긴 고해성사였습니다. 1995년 여름 영수가 오늘 너희 시장 근처를 배회하다가 너를 봤어. 아이들 손을 잡고 핫도그 하나를 사서 나누어 먹이며 환하게 웃는 너를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 너를 저렇게 고생시킨 게 나인 것만 같아서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그날 너를 놓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예쁜 옷을 입고 있었을까? 미안하다 영수가.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해 적금을 부었다. 언젠가 내가 아이들 다 키우고 혼자가 되었을 때 내가 내 쉼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며 2010년 겨울 영수가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달려가서 내 어깨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는 놈이더라. 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을 때 나는 멀리서 검은 옷을 입고 너를 지켜봤어. 지훈이가 벌써 장성했더구나.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 보낸 그 모진 세월을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저 내 이름으로 된 이 작은 통장을 채워가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강수가 4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자신을 잊지 않았음을, 아니 오히려 자신보다 더 아프게 영숙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수는 영숙의 모든 고통을 멀리서 함께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40년 전 그들이 헤어지던 날처럼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강수는 이제 많이 쇠약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영숙을 향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노을이 지는 저녁 강수는 영숙의 무릎을 베고 마루에 누웠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하얗게 센 머리칼 위로 금가루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강수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영숙의 손을 꼭 쥐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사랑한 거고 가장 미안한 일은 너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거야. 그래도 내 생의 마지막 풍경이 너라서 참 따뜻하다. 다음 생에는 우리 너무 늦지 말자. 꽃피는 봄에 만나서 그냥 평범하게 사랑만 하다 가자. 자식 걱정 말고 돈 걱정 말고 오로지 우리 둘만. 너라는 사람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어. 이제 나 좀 쉬어도 되겠지? 영숙이 강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미소 짓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강수 씨 고생 많았어요. 나 김영숙으로 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먼저 가서 기다려요.
나도 여기서 당신이 준 사랑으로 조금 더 힘내서 살다가 금방 따라갈게요. 거기선 우리 손 꼭 잡고 절대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내 첫사랑. 나의 위대한 사랑. 당신 덕분에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당신은 내 인생의 영원한 태양이에요. 강수는 영숙의 손을 쥔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헌신이자 아름다운 마침표였습니다. 강수의 장례를 치른 뒤 영숙은 홀로 남겨진 시골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밴 강수의 온기와 그가 남긴 수백 통의 편지들이 영숙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감나무 아래를 산책하며 강수와 대화를 나눕니다. 영숙이 감나무 가지를 만지며 허공을 향해 밝게 말했습니다. 강수 씨,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아요. 어제는 수진이가 또 전화를 했길래 차단해버렸어요. 나 정말 잘했죠? 이제 나 걱정 마요. 나 정말로 당신이 바랐던 대로 김영숙으로 씩씩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봄이 오면 내가 당신 무덤가에 예쁜 꽃이 뿌려줄게요.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요. 당신은 내 영혼의 안식처예요. 참 길고도 모진 여정이었죠? 지훈이 엄마로, 수진이 엄마로 사느라. 정작 김영숙이라는 세 글자는 깊숙이 처박아 두고 산 세월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랬잖아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진짜인 줄 알고 믿어왔잖아요. 내 손바닥 갈라지고 무릎 연골 다 닳아 없어져도 그저 내 새끼들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독하게 버텼던 그 시간들. 그거 누가 알아주나요? 솔직히 자식들 다 알진 못합니다. 부모 마음 반이반이라도 알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내 살점 떼어주며 키운 자식이라도 제 인생 찾아 떠나면 그만인 남인 걸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몸도 마음도 병드는 줄 몰랐던 나 자신한테 이제 미안해 합시다.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내 입에 먼저 넣고 예쁜 옷 보이면 나부터 한번 걸쳐보세요. 영숙 씨가 그 지옥 같던 아파트를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강수 씨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비로소 영숙 씨가 숨을 쉬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 옆에서 묵묵히 내 거친 손 잡아주는 사람, 내가 아프면 자식보다 먼저 달려와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사람뿐입니다.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 그냥 접어두고 고생한 내 어깨 토닥여주면서 나 참 애썼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람 손 한번 꽉 잡아주면서 고맙다고 처음 그 순간처럼 우리답게 살아보자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 뭐 있나요? 남은 날들 당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웃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